네, 자세한 코로나19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류재복 해설위원, 전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추석 연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의 방역 대책에도 관심이 더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류재복 의원님, 이제 추석이 되면 이동량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올해 추석 연휴에 고향 가시는 분들 많을까요? 지금 전망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그 추석 방역 대책 가운데 두 가지 유인책이 있죠. 하나는 고향 방문할 때 부모님을 이제 8명까지, 물론 이제 예방 접종을 마친 분들이 포함돼야 하지만 숫자가 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적어도 두 가족 정도가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이고요. 그다음에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여기는 뭐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면회가 허용이 됐습니다. 충분히 명절에 있을 그 이동량 증가의 유인책이 될 수 있죠. 충분히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 늘어나는 폭도 적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실 우리는 지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명절 때 확진 환자가 크게 늘어난 적은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신경들을 많이 쓰고 그 국민들도 방역 대책을 잘 따라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요. 이번에는 어쨌든 지난 설과 지난해 추석보다는 이동량이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은 하루에 1,700 내지 800명 정도의 확진 환자가 나오는 그 시기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래픽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명절 연휴의 코로나19 상황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지난해 추석과 그리고 올해 설 그리고 이제 돌아올 추석 같은 경우에 확진자 규모를 보면은 상당히 상황이 많이 심각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지난해 추석보다 거의 10배니까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근데 거리 두기는 이제 또 단계가 격상됐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 대책 같은 경우에는 더 완화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또 고향 가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추석 예매율 현황도 좀 비교를 해봤거든요. 열차 예매율을 좀 비교를 해봤더니 지난해 추석에는 45.2%, KTX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코레일 경우에요. 그리고 올해 설에는 39.7%였는데 올해 추석에는 48%대를 나타내고 있고요. 또 SRT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추석 그리고 올해 설보다 예매율이 지금 높은 상황인데 아무래도 거리두기 그 규제가 좀 완화되는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있죠. 물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정부에서도 명절에 고향을 찾을 때 요즘에는 이런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 이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열차는 예매를 창가 좌석밖에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철도를 이용한 이동량 자체가 상당히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자가용을 이용한 귀성 귀경이 많을 것으로 보여서 전체적인 인원은 이 지수보다는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 만큼 방역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텐데 총리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고향 방문하기 전에 접종을 하거나 검사를 받아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마다 보면 고향 갔다 오는 길에 임시 검사소에서 검사받는 행렬이 또 길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이제 임시 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궁금한 게요. 고향에 며칠 있다가 올라오는 길에 이거 검사하면 뭐 효과가 있는지 뭐 감염이 됐지만 확진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잠복기라고 하는데요. 그 바이러스 양이 감염을 시키는 것은 보통 증상 발현 하루 이틀 전부터 한 5일 정도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증상이 없더라도 그 사이에 이제 바이러스가 많이 나오고 증상이 있는 경우엔 거의 확진이 되죠. 그래서 부모님을 특히 만나러 가시는 분, 백신 접종을 하셨더라도 지금 보면 연령이 높으신 분들은 돌파 감염이 꽤 나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백신 접종을 1차만 했거나 못 하신 경우는 반드시 내려가기 전에 PCR 검사를 뭐 임시검사서 받으셔도 좋고 시간이 없다면 저는 바이러스 양이 많고 감염력이 있는 경우는 검사 신속항원 키트도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그 검사를 하고 내려가셨다가 가능한 짧은 시간 부모님 뵙고 올라올 때 또 한 번 하게 되면 그 사이에서 2번을 검사를 하기 때문에 거의 다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간이 검사 키트라도 혹시 시간이 없으면 그거라도 이용을 하고 내려갈 때 검사를 받고 올라올 때 검사를 받으면 그래도 좀 확실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 거의 뭐 잡아낼 수 있고요. 또 가족끼리 같이 이렇게 검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예방 접종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그 명절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좀 내려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또 올해 못 뵌 분들도 계실 테고요. 네. 그런데 그 안타까운 마음은 알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좀 걱정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4+4까지 일단 가능하잖아요. 예, 백신 접종자를 포함해서 8명까지 3단계 경우에는 모일 수 있는 건데 이거 뭐 확산 우려가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례를 보면 가족들이 같이 모인 경우 10명이 다 감염되고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가족 모임을 집에서 갖더라도 대부분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으세요. 마스크를 쓰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이제 부모님이 하셨고 또 본인들이 2차까지 했다면 조금 더 안전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저는 가능한 한 대화할 때 마스크를 꼭 쓰시고요. 그리고 식사도 같이 한 번에 8명이 하시는 것보다 조금 나눠서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네네. 말씀드린 검사를 내려갈 때랑 갔다 와서 PCR이건 자가검사 키트건 검사를 해보시면 그 정도만 지켜주시면 감염도 차단이 대부분 될 수 있고 만일에 감염되더라도 바로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식사 나눠서 하기 이런 거는 생각을 못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집안에서 식사하실 때도 조금 인원을 나눠서 하시는 게 안전하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8명이 같이 하면 8명이 다 감염되지만 두세 명이 하면 그 두세 명만 좀 위험에 노출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집안에서 마스크 끼는 것도 이번에 좀 고려를 네, 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사례로 집에 감염자가 계셨는데요. 본인이 조금 증상이 있어서 마스크를 썼는데 굉장히 바이러스가 많았는데 불구하고 가족이 감염이 안 되셨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마스크를 쓰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고향 가실 때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확진자 현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1,892명입니다. 2,000명대 확진자가 이틀 연속 나왔었는데 일단 180명 정도 지난주 같은 요일에 비해서 증가한 상황이어서 이것도 뭐 적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특히 서울에서 666명의 확진자가 나온 상황인데 이게 사흘 연속 600명대 기록이거든요. 이것도 좀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확실히 그 발생의 비중은 수도권으로 옮겨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75% 정도가 수도권에서 나왔거든요. 그건 이제 휴가에 이제 여파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번 추석에도 지금 걱정하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추석이라는 것이 어차피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동이 많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휴가 때와 마찬가지로 수도권의 이 많은 감염자들이 고향을 찾아서 또 비수도권에 감염을 키우고 거기서 또 감염된 사람들이 수도권에 올라와서 또 키우는 모양새, 이 모양새가 이제 가장 걱정스러운데 네. 사실은 이 부분을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그 백신 접종률 때문에 폭발적인 확산은 없을 거다. 이제 그렇게까지 아직 전망을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얘기한 것은 9월 5일에서 20일 사이에 2,000명 이상이 나오다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겠다라는 그 전망의 그 근거가 바로 이제 백신 접종률이거든요. 추석 전까지 어쨌든 1차 접종은 70%, 접종 완료는 50% 정도의 목표를 달성한다면 그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크게 폭증하는 양상은 보이지 않을 것이고 안정선을 찾을 것이다. 이런 네. 부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번 추석 연휴에 늘어난 이동량이 그 국민들이 얼마나 그 이동량에도 불구하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느냐 이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에는 백신 접종률이 앞으로 확산세를 잡는 데 중요하다 이런 얘기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는 이달 중순부터는 좀 확산세가 꺾일 걸로 전망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아무리 백신 접종률이 올라간다고 해도 지금 확산세를 보면 이게 가능할지 거기다 추석까지 있잖아요. 예, 어떻게 보세요? 8월 넷째 주, 다섯째 주보다 지금 확진자가 더 많아요. 그리고 이동량이 벌써 1주 이상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고 정부가 시그널을 주면 그 전에 이동을 시작하니까 분명히 추석이 지나면 확진자 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생각하는 백신 접종이 추석이 지나면서 이제 2차가 50%까지 도달할 거라고 기대를 하지만 50% 이상 접종을 한 나라들이 방역을 완화했을 때 상황을 보시면 다 증가를 했어요. 그건 델타가 그만큼 전파력이 높다는 의미를 하는 것이고 저는 백신 접종률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동량이 증가하면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그 상관관계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지금 다른 그래요? 해외 사례를 보면 예. 백신 접종을 올리되 이동량을 감소를 시켜야 되고 최소한 전 인구의 70% 이상 2차 접종을 완료한 시점에서 방역이 서서히 완화될 때 어느 정도 확산이 잡히는 게 해외 사례가 지금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저는 추석 이후에 감소할 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로 이동량 감소를 해야 되고 말씀드린 검사라든지 마스크 그리고 모임 자체를 자제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2차 접종률도 높이고 이동량도 감소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일단 2차 접종 같은 경우에는 잔여 백신을 활용하는 방안을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추석 이후에는 이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접종 간격이 어떻게 줄어드는 건가요? 접종 간격을 줄인다는 발표는 없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아직 하지 않는 걸로 나와 있고 잔여 백신을 이용해서 2차 접종을 한다는 것은 지금 잔여 백신이 하루에 한 5만 회분 이상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했기 때문에 옛날처럼 잔여 백신을 맞겠다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잔여 백신이 다 폐기된다는 것인데 그걸 막기 위해서 2차 접종을 잔여 백신을 활용하겠다는 것이고요. 지금 그 백신 간격을 조정하려면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가 6주 아닙니까? 6주 이후는 안 됩니다. 그 6주가 지난 다음에 맞는 것은 안 되고요. 당길 수는 있는데 당기는 기간은 지금까지는 일주일 정도는 당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1차 접종한 그 의료기관에 연락을 하셔서 잔여 백신을 미리 예비 명단을 해놓으면 일주일 안에, 그러니까 원래 예정된 2차 접종일보다 일주일 안에서 앞당겨진 일주일 안에서 날짜를 정해서 예비 잔여 백신을 맞을 수 있다는 뜻이고요. 네, 그러면 2차를 잔여 백신으로 만약에 맞게 되는 경우에도 네네. 원래 화이자나 모더나는 2차 접종 간격이 3주에서 4주였지 않습니까? 네네. 이걸 6주로 늘려놓은 상황인데 이거를 3, 4주로 당겨서 맞기는 그건 지금 검토하지 어려운 않고 거죠. 있습니다. 네, 그건 안 되고 예. 일주일 정도는 그렇습니다. 감소할, 네. 단축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것도 추석이 지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실행이 확정된 돼야- 것은 아니니까요. 예. 지금부터 하시면 안 되고요.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런 가운데 지금 집단 감염이 여기저기서 나오면서 이것도 참 걱정이거든요. 그런데 우려되는 사례 가운데 하나가 충남 아산에 있는 교회에서 신도가 101명이 무더기로 감염되는 그런 사례가 네. 있었습니다. 어떤 특이점이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이제 연세에 있는 분들은 백신 접종을 많이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또 떨어져 앉고 해서 괜찮지 않을까 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식사를 하신 거죠. 예, 네네. 단체가 거의 90명이 같이 식사하셨기 때문에 식사를 하시면 그 자리에서 마스크를 벗는 순간 우리는 감염이 될 수가 있고요.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돌파 감염 사례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연령이 높으신 분들은 이 백신 접종을 올 초에 하셨기 때문에 이미 6개월이 경과하면서 면역이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그리고 연세가 있는 분들 중에는 조금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항체 형성률이 상당히 낮게 나오고 네. 그런 걸 고려한 다음에 백신 접종을 했더라도 우리가 마스크를 벗거나 해서 식사를 하시면 안 되는데 그 방역이 지켜지지 않은 거죠. 네. 이 사례는 앞으로도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 가시더라도 예배를 보더라도 식사를 하시는 건 참 그렇습니다. 위험한 그런 행동이 될 수 있겠군요. 그건 지금 위험한 같은 게 상황에서요? 아니고 금지돼 있습니다. 그렇죠. 금지돼. 하면 안 식사나 예. 사적 모임은 다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정규 예배만 가능하다는 거. 네, 네, 그걸 네.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예,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류 의원님, 그런데 이런 사례도 있어요. 지금 강원도에서 양구군에서요 목욕탕발 집단 감염이 일어났는데 주민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일단 17명이 확진이 됐는데 12명은 접종을 완료하고도 뭐 돌파 감염이 된 그런 사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민들이 10,000명 정도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목욕탕에서 감염되는 요인들은 그 목욕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경우는 많지 않은데 목욕탕에 공용 시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목욕탕에 보면 이제 그 식사하는 공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같이 쓰는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옷을 갈아입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공간에서 바이러스가 묻어 있거나 전파가 돼서 확진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목욕탕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목욕 특징은 목욕만 하지 않고 이제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백신을 다 맞다 하더라도 바이러스에 많은 노출이 될 수 있어서 돌파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은 가능하면 아직까지는 목욕만 하고 돌아오는 걸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오래 머물게 되면 아무래도 감염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네, 그걸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요즘에 목욕탕들 많이 가시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습도가 높아서 목욕탕 안에서는 뭐 감염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목욕탕 가는 거 괜찮습니까?
이제 명절 전에는 저도 어릴 때 항상 목욕탕을 갔던 것 같아요. 명절 예, 전에는 다들 그렇죠. 가시죠. 특히 이제 어르신들은 많이 가실 거고 그래서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지시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그 탕 안에서는 잘 감염이 안 돼요. 바이러스가 습도가 높고 다 무거워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밖에 나왔을 때 드라이기를 쓴다든지 옷을 갈아입는 과정, 그 과정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감염이 되시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목욕하고 나서 바로 옷을 갈아입고 마스크를 쓰시면 대부분 괜찮았겠지만 아마 네. 대화도 하고 또 음식도 좀 드시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꼭 목욕을 원하시는 분들은 정말 짧게 목욕만 하고 나오시도록 하시고 예. 가능하면 사람이 없을 때 좀 가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네네. 목욕을 하고 나오셔서 본인이 증상이 있으면 당연히 검사를 하겠지만 증상이 없더라도 누구를 만나신다거나 부모님을 만나러 가실 생각이라면 꼭 검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물 속에서 목욕만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다른 또 그렇습니다. 행동들을 하니까 그 감염에 노출될 그런 가능성도 있다. 네, 그리고 예. 목욕탕 사례를 보면 해외 사례도 그때 발생만 하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감염이 됩니다. 그 말은 거기에 묻어있던 바이러스를 같이 쓰는 거죠. 아까 드라이기라든지 그런 걸 공용을 하시게 되니까 좀 더 연차 감염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잘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좀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학생들 학교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하루 평균 177명 학생이 확진이 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라고 하는데 그런데 학교를 보면 교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또 접종을 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학생들 그 확진자들이 늘어나는 건지 그 배경은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감염은 다 학교 내 감염이 아니고요. 학교 바깥 감염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주로 가는 곳, 뭐 PC방이라든가 이런 네. 곳에서 감염되거나 학원 같은 곳에서 감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매일 등교를 하다 보니까 학교에 자기 증상이 있거나 해서 못 가는 아이들이 전부 다 등록이 되거든요. 그것을 학생 감염으로 집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 감염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교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3 교사들은 90%가 넘고요. 나머지 네. 그 선생님들도 거의 다 맞았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우리도 고민할 때가 된 것이 이제 과연 학생들에게 접종을 해야 하느냐, 그 시점을 네. 언제로 잡을 거냐. 최근에 발표된 걸 보니까 고등학교 연령대에서 백신을 맞았더니 감염 예방 효과가 98.4%가 나왔고 대학생 연령들, 그러니까 19살에서 24살은 92.4%. 그러니까 연령이 낮을수록 백신의 예방 효과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이제 학생들에 대한 접종 이 부분, 이거 4분기에 지금 예고가 돼 있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준비할 때가 됐다. 그렇게 되면 등교 수업에 더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감염되는 뭐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지만 학생들이 밖에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되는 그런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 특별히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많은 감염 사례는 가족 감염입니다. 지금 확진자가 지역사회에 많기 때문에 감염이 되고 그 가족 감염을 통해서 아이들이 감염돼서 학교를 오거든요. 네. 그럼 학교에서도 이제 감염 사례가 나올 수 있죠. 특히 교사를 통한 감염도 상당히 있죠. 교사를 통한 감염도 어차피 지역사회 감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검사라든지 이제 방역이 제일 중요하고요.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비교하면 미국은 지금 전 연령층이 한 22% 이상이 어린이 학생들 감염입니다. 그 입원도 그 정도 많고, 근데 영국은 그 작년에 비해서 학생 감염이 더 줄었어요. 근데 영국의 확진자가 4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영국은 학교 등교하기 전에 반드시 집에서 검사를 하고 등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감염이 됐으면 등교를 안 하고 PCR 네네. 검사를 받고 격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는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백신 접종은 아직까지 미국은 하지만 영국은 아직까지 조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 국내도 아마 성인 접종이 끝나야지 백신 접종에 대한 논의가 될 상황이라서 저는 좀 검사를 독려하는 방향으로 해서 음성인 학생들을 학교를 등교를 하게 되면 영국 사례가 저는 좋은 학생들의 감염을 차단할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을 참고하면 좋겠군요. 네. 자, 이렇게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최근에 이런 질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번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건소에서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다고 하면서 코로나 검사 권고하는 문자가 왔습니다. 네, 시간이 겹치진 않았는데 이거 검사 꼭 받아야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인데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재난 문자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 장소를 갔던 사람들에게 이제 문자를 보내는 경우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실제로 밀접하게 접촉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권고하는 문자가 왔다는 겁니다. 예,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확진자가 발표하면 거기서 역학조사가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접촉자가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밀접 접촉자가 있고 단순 접촉자 이렇게 분류가 되거든요. 네. 밀접 접촉자는 뭐 기준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보통 식사를 같이 했거나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대화를 했거나 뭐 시간상으로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같이 대화를 나눴거나 뭐 이런 경우에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분들은 반드시 자가격리와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권고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전화를 걸어서 밀접 접촉자가 됐다고 공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순간부터 격리가 되면서 이제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격리 장소까지 다 안내가 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그 질문하신 것은 이분은 지금 이제 밀접 접촉자가 아니라 단순 접촉자일 가능성이 높지요. 그래서 아마 검사 권고 문자가 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이럴 때는 대부분 다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네네. 하지만 뭐 이런 단순 권고 문자가 오면 자가격리까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받아서 그 자기의 확진 유무를 확인하는 것, 이 정도까지는 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요. 이게 검사를 받게 되면은 동거 가족들 같은 경우에도 다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내가 엄마인데 내가 이런 권고 문자를 받았어요. 그럼 내가 검사를 받으면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가도 되는 건지 이것도 참 고민스럽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밀접 접촉자라고 한다면은 검사를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아이도 당분간은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는 등교를 안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밀접 접촉자가 아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고민스러운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밀접 접촉자가 아닌 경우는까지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건 좀 정부가 정확한 지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다음 궁금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백신을 접종했는데 두드러기가 나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백신 부작용이라면서 보건소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보건소는 또 병원으로 가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백신을 접종한 이후에 몸에 뭔가 변화가 생겨서 신경이 쓰이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스러운 분들도 계시거든요. 일단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죠. 신고를 네. 하고. 그러니까 이제 보건소는 또 보건소에서 진단할 수 있는 분야들이 좀 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시고 이것이 백신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판정해야 되는데요. 저도 직접 가서 한번 상담을 받아봤는데, 아, 그러셨어요? 예, 제 일은 아니고 저희 아이 때문에 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든 백신을 맞은 뒤에 증상을 상담하게 되면 의사 선생님들이 잘 분류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네. 아마 이런 부작용이 나오면 제일 좋은 방법은 병원에 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자기가 접종받은 병원에 가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이런 경우에는 일단 백신을 접종한 병원에다 문의를 하는 게 우선이겠죠? 네, 우선 문의해 보시고 보건소에는 이상 신고를 하고 우리가 이제 문자가 오죠. 백신 맞고 한 3일이 지나면 국민픽기라고 나오면 거기다 이제 등록을 하는데 그거는 신고라기보다는 그냥 이상 반응 신고만 하는 거고 네. 본인이 어떤 혜택이나 그런 걸 보기 위해서는 병원에 보건소에 신고를 하시면 보건소에서는 절차가 좀 복잡하죠. 뭐 시도지사 쪽을 거쳐서 질병관리청에 신고가 돼서 인정이 돼야지 오니까 한 거의 3, 4개월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하려면 병원에 가서 의료진을 통해서 뭐 질병 확인서라든지 이런 진단서를 받아서 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류 의원님, 그런데 이게 두드러기 같은 경우에도 뭐 병원비 같은 거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최근에 그전에는 그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은 특별 이상 반응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됐는데 이제 앞으로는 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거든요. 뭐 심근염이라든가 심낭염 같은 경우에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떨까요? 두드러기 정도가 만약에 일단 신고를 하시면요. 그쪽에서 그 부작용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판단 결과 그 부작용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면 그 모든 비용을 국가에서 다 대줍니다. 해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단순히 두드러기가 났다고 하니까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판단이 안 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네. 지금까지 우리가 인과관계를 인정받은 거의 대부분은 다 경증입니다. 경증이 그때는 치료비 전액을 다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일단 신고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치료했다면 치료와 관련된 영수증 같은 걸 모아놓으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에 비염약을 먹는 게 괜찮을까요? 이때 타이레놀을 다시 같이 먹어도 괜찮을까요? 이게 참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 요즘에 날씨가 좀 선선해지면서 감기 기운 있거나 아니면 뭐 비염 심하신 분들은 그렇죠. 약을 드셔야 되잖아요. 이런 네.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상관없습니다. 근데 비염 환자들은 이제 이걸 내가 약을 먹었을 때 혹시 항체 형성에 뭐 방해를 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 먹던 약은 계속 복용하셔도 전혀 무방하고요. 그리고 타이레놀 같은 경우는 이제 접종 후에 증상이 좀 근육통이나 발열이 심할 때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코로나19 백신 접종한 후에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류재복 해설위원, 천은미 2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